괜찮다. 걱정할 필요 없다. 금융위기 사태가 터지기 전마다 우리가 듣게 되는 가장 큰 목소리입니다. 어디서 누가 무슨 의도로 외치는 소리인지는 몰라도 이것이 가장 크게 들리는 목소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해외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수많은 경고음에 면밀히 귀를 기울여야 하며 이 문제가 우리나라와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개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객관적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있었던 미국 은행들의 파산과 크레딧 스위스가 라이벌인 UBS 그룹에 인수된 사건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이번 사건의 여파가 더 많은 기관들로 번져나갈 것을 걱정하고 있다면서 지난 40년간 벌어졌던 다양한 금융위기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었는데요. 기사에 의하면 먼저 1980년대에만 해도 미국에서 이미 1000개가 넘는 예금 및 대출 기관들이 위기로 인해 완전히 사라져버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미국의 납세자들에게는 최대 1240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는데요. 그리고 뒤이어 1980년대 후반에는 10년 동안 엄청난 성장을 한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발행하는 고위험 고수익 채권 일명 정크본드 시장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금리 인상으로 폭락한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1994년 12월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증가하고 국제적 준비금이 감소한 멕시코가 자국 통화인 페소화를 기습적으로 평가절하하여 IMF의 외부 재정 지원을 받고 미국으로부터 50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은 사건도 있었다고 하며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중후반에는 아시아 경제에서 대규모 자본이 유출되면서 통화 압력이 거세지고 태국으로부터 시작된 위기가 전염병처럼 번져 우리가 결코 잊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IMF 금융위기를 비롯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아시아 전역으로 금융위기가 퍼진 사건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베어스턴스와 리먼 브라더스 등 월스트리트 거물들의 붕괴로 인해 우리 모두 잘 아는 것처럼 대공황 이후 최대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벌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유럽 국가들의 부채 급증과 그리스의 국가부도 사태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상기시켜 주었는데요. 그리고 또다시 최근에 벌어진 금융위기로 인해 시장은 격변을 맞이한 가운데 미국과 스위스의 정부기관들과 중앙은행들은 빠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로이터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지금 은행 파산 전염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하고 투자자들은 높은 금리의 영향이 더 많은 대출자들을 괴롭힐 경우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현재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격인 것은 바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수출 상황입니다.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진 대한민국에게는 이번 사태가 최악인 것이죠. 블룸버그는 글로벌 수요 냉각으로 한국의 수출은 추가 하락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한국관세청이 3월 1일부터 20일 한국의 1일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3.1% 감소했다고 밝혔다는 기사는 특히나 반도체 분야와 중국발 출하량의 감소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우리 정부 역시 이번 금융위기가 일회성이 아닌 연속적 이슈로 번지는 것을 우려 세계 금융시장의 추가 불안정 가능성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역시 이 엄청난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영국의 더 타임즈와 홍콩의 비즈니스 전문지 파이스턴 이코노믹 리뷰의 에디터이자 아시아 경제 및 국제 금융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베테랑 기자인 앤서니 로울리는 현재의 글로벌 은행 붕괴는 세계 금융 위기의 시작에 불과하며 한국 기업들이 위험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는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를 통해 수십 년간 손쉽게 풀린 돈은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아시아에서 높은 수준의 기업 부채로 이어졌다는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급등하면서 기업들이 대출 불이행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최근의 뱅크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재정적 과잉의 결과가 계속 증가하는 금전적 방종으로 상쇄될 수 있다는 환상은 이제 사라졌으며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고 필자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뱅크런에 이어서 기업 파산이라는 전염병이 뒤따를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근시안 지역이었던 최근의 금융시장은 미국의 실리콘밸리뱅크 및 시그니처 은행의 붕괴와 크레디트 스위스의 붕괴로 인해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기업과 가계의 차입 수준이 급증하여 정부 부채에 필적하거나 심지어 이를 추월하는 지경에 이른 아시아 지역의 기업들이 특히나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근거로 지난해 아세안 플러스 3 거시경제 조사국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한국, 중국, 홍콩, 일본은 물론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회원국들의 비금융 기업 부채가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글로벌 비금융 기업의 부채는 2021년 말 기준 88조 달러로 처음으로 글로벌 GDP를 넘어서 버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2022년에는 부채가 약간 줄었으나 그 이후로는 부채 부담이 커진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는 우리 모두가 몸소 겪고 있다시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공황이 반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제로금리를 유지하던 중앙은행들이 지난 1년 동안 금리를 급등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도쿄의 일본 외신기자 클럽에서 진행한 행사에서도 베테랑 금융분석가 제스퍼 콜이 금리가 오르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 라고 말했다면서 필자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가계와 기업대출 및 정부의 부채에 대한 비용이 상승한 현재 주택담보대출자는 집을 잃을 수도 있고 사업체, 특히 중소기업들은 부도 위험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 기업들, 특히나 우리 중소기업들은 이번에 대위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분석인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어쩌면 우리 가정에 닥칠 위기입니다. 이미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이 올라가고 있는 요즘, 최근 들어 외신들은 한국이 가진 주택 임대 구조인 전세가 기괴하다면서 바로 이 전세라는 시스템으로 인해 더 큰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블룸버그는 비정상적인 1076조 원 규모의 대출 시장을 가진 한국의 주택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임대 관행의 기이한 구조인 전세로 인해 촉발된 하락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는 침체된 경제에 더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고 최근 금융 부분의 혼란으로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시험하게 될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과 한국의 경제분석가들은 여전히 부동산 침체가 완만하고 심지어 바람직한 조정으로 억제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경제학자들은 전셋값 하락으로 인한 부동산 침체 심화를 배제할 수 없다 경고했다는 것인데요. 이코노미스트 역시 한국의 기괴한 주택 렌탈 시스템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한국의 주택 위기는 다른 나라에 경고를 제공한다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한국의 심각한 부동산 시장이 세계 다른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한국의 감소한 수출로 인한 타격이 부동산에도 부담을 더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2021년 기준 한국의 가계 부채는 영국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 되었고 금리가 오르면 더 빨리 가계 재정이 압박을 받는 구조가 되었다고 분석했는데요. 우리 기업들과 우리의 집, 우리의 눈앞에 와 있는 위기, 너무 지나치게 겁을 먹을 필요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누군가가 괜찮다는 말을 했다고 해서 그 말만 들어서는 결코 안 되는 균형 감각이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한편 우리 집만큼이나 치명적일 수 있는 투자 상품인 주식, 바로 이 한국의 주식시장에 대한 블룸버그의 진단도 주목할 만했는데요. 글로벌 헤지 펀드들에게 지금 한국 주식시장이 비옥한 사냥터가 될 수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기사는 헤지 펀드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목표를 모색하고 있다면서 그 대상은 바로 한국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것인데요. 현재의 글로벌 뱅킹 카오스, 금융 시스템의 불안감, 광범 위한 경제적 불확실성은 지난 1년 동안 대대적 개혁에 나섰던 행동주의 투자자들에게 완벽한 조건은 아니라는 기사는 이제 그들이 어디로 향하게 될까라고 질문하면서 갈 곳을 찾는 그들에게 한국이 사냥터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최근 몇 달 동안 한국 기업들에게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한국 주식시장이 더 큰 투명성과 더 나은 주주배당 수익으로 이전에는 부진했던 점들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현대글로비스, 고려아연, GS홀딩 등의 기업들이 배당금을 올리고 자사주 매입을 늘리거나 주주 환원 정책을 업데이트했고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속됨에 따라 당국도 마침내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현지 투자자들이 동요하고 있는 것 또한 글로벌 헤지 펀드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는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은 자신들만의 제국을 구축해 왔으며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영리했고 부를 상속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한국 기업들의 재벌 경영 구조에 대해 주목했는데요. 실제 LG화학은 자회사의 가치 극대화를 위하여 배터리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을 분사하였고 이로 인해 모기업 투자자들의 가치를 희석시킨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는 기사는 상대적으로 투명하지 않았던 한국 기업들이 변한다면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헤지 펀드들에게 완벽한 투자 대상이 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외국인 자본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우리 주식시장에 있어서
들어서 기업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는 이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것은 그들의 이런 움직임이 실제로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지만 공교롭게도 주식시장의 위기로까지 번질 현재의 타이밍과 겹쳐 우리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이 결코 작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부분인데요. 또 다른 한편 오늘은 유럽 대형은행이자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마저도 부도 우려로 주가가 대폭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독일은 물론 국내외 매체들에서 걱정 없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죠. 그렇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이런 글로벌 초대형 은행들마저 흔들린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것은 그보다 규모가 작은 은행들, 심지어 규모가 작은 국가들에게는 더 큰 위험이 닥칠 수도 있는 상황이란 것입니다. 그러니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상식적인 차원에서 우리 경제에까지 그 불이 번질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게 되는 상황인 것인데요. 지금 세계까지 볼 것도 없고 우리 기업들과 우리네 가정 역시 이 폭풍 전야의 상황에 맞서 정말 위태로워 보이고 있기에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이미 지금도 말도 못할 지경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라도 아무쪼록 이 폭풍이 무사히 지나가 주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